자, 일단은 우리가 이 화폐에 대한 수요로 넘어갈 때 내가 먼저 늘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폐 수요를 왜 배워야 되니? 화폐에 대한 수요, 그 과거에 몇십 년 동안에 있었던 이 화폐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통화량을 증가를 시켜서, 통화량을 변동을 시켜서, 지금 이 경제에 어떠한 일정한 통화량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통화량의 변동량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느냐. 저 통화 승수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통화 승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용 승수는 우리는 한계치로 최대한의 어떤 승수를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통화 승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는 통화가 증가했을 때 시중에 얼마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나서 이것이 정말 적정한 수준의 통화량으로 되어져 있는지. 자,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현금 보유가 얼마만큼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화폐에 대한 수요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화폐에 대한 수요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화폐 시장에서. 화폐 시장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이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까?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까? 채권 시장과 화폐 시장이 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케인즈가 있다고 하는 고전학파에서는 이러한 화폐 시장 자체를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과연 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과연 케인즈가 설명하는 것을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케인즈가 설명하고 있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보냐? 케인즈는 사람들이 화폐를 왜 갖고 있습니까? 화폐를 보유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첫 번째는 거래하려고. 지출할 게 있으니까 내가 화폐를 갖고 있지, 사람들이.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늘 주머니 속에 돈을 갖고 다니죠. 안 갖고 다녀요? 카드만 갖고 다녀요? 그럴 수도 있죠. 예비적 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갖고 있어요. 얘가 갑자기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예비적인 수요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화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투기적인 수요. 요거가 참 재밌는 그러한 거죠. 케인즈가 사실은 투기에서는 성공을 했던 그러한 케이스죠. 케인즈는 수학자이면서 문장가이면서 정부의 어떤 관료로서도 일을 했고 집안도 좋았다고 얘기했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경제학 공부했던 사람이고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 외환에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 외환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러한 경제학자죠. 경제학자 중에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케인즈하고 리카르도 2명뿐이래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할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 자산,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내가 돈을 갖다 갖고 있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어디다가 다 넣어놓고 있다가 이거 사려면 이거 팔고 바로 돼?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일정한 그러한 화폐는 투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성이 나오는 어떠한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거래나 예비적인 수요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 사람들이 소득이 많으면 예비도 많이 하고 거래도 많이 해요.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이러한 거래와 예비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투기적인 수요는 이거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화폐 수요라는 것이 이자와 소득, 이 둘 간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보게 돼요.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두 가지의 형태로 얘기를,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보면 첫 번째는 화폐 유동성, 지금 교환에 어떠한 내가 화폐로 빨리 바꾸고 싶은데 지금 아무런 손실이 없고 시간도 빠른 거,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 화폐죠. 그 다음으로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금. 손실이 작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 건물도 내가 빨리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죠. 빨리 바꾸려면 손실을 보면 돼요. 집이 안 팔린다? 왜 안 팔려? 팔려면 팔아요. 손실을 보면서. 만약에 지금 10억짜리 집을 2억에 팔겠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누군가 사지 안 사겠어요? 근데 나는 손해를 보는 거지. 네, 그런 것 없이 현금으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화폐라는 것을, 이것이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화폐를 유동성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화폐 수요를 유동성 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화폐를 왜 갖고 있니? 유동성을 나는 갖고 있는 거야. 그러고선 언제든지 나는 이것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분명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지금 어떠한 것이 있어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졌다.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채권으로 따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높아진 거죠. 그죠? 채권의 가격이 높아졌다.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해, 주식시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주식시장으로 생각해서 보자 이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120만 원 정도 되죠. 최근에 제일 높았던 게 150만 원대였죠. 그죠? 만약에 지금 며칠 동안에 150만 원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최대 수준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겠습니까? 최대 수준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최대의 채권 가격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최대의 채권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최저의 이자율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저 주식이 이것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 저 채권 가격이 이것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상한선의 채권 가격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람들은 야, 저걸 내가 왜 사? 안 사지. 만약에 채권 가격이 저기까지 다 올라갔어. 안 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 생겼어? 현금 그냥 갖고 있어. 더 생겼어? 현금 갖고 있어. 끝까지. 여기에서는 통화량이 아무리 더 늘어났어? 나 그냥 갖고 있을래. 더 늘어났어? 나 그냥 갖고 있을래. 더 늘어났어? 그냥 갖고 있을래. 이자율의 변화가 더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러한 수준의 이자율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에서 제일 끝으로 가게 되면 그죠? 제일 높은 이자율이 있다. 그것도 분명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최대한의 이자율이 있다. 최저의 가격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어? 내가 왜 현금을 갖고 있어? 최저의 가격에 지금 저거 사야지. 그런 것들로 보게 되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정한 구간에서는 더 이상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 그러한 구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도 계속 그 자리예요. 이자율이 함정에 빠졌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화량을 왜 늘립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자율을 변동시키려고,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설명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케인즈의 얘기예요. 이것이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는 이자율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죠. 자, 고전학파의 얘기로는 고전학파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시각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이제는 케인즈에게서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고전학파는 일단 화폐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화폐라는 것이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게 화폐야. 그죠? 화폐라는 것은 실물 경제의 어떠한 그 순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화폐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MV는 PT, 여기서는 MV는 PT, PY,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기를 거래량을 소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거래량이 있다고 한다면 즉 거래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화폐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화폐가 몇 바퀴가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거래량이 있고 거래 가격이 있어서 저것이 PT 합이 저것이 만약에 10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P 곱하기 T가 100이었어요. 그런데 저 100이라는 것의 거래가 나타나기까지 지금 이 화폐가 만약에 10이 존재한다고 하게 되면 화폐가 1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화폐가 몇 바퀴 돌아야지 지금 이게 거래량이 100이 나오느냐 이거죠. 10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10바퀴 아니 지금 거래량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 10이 이 순환을 10번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사고 얘가 얘한테 사고 얘가 얘한테 사고 얘가 얘한테 사고 하는 것이 10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거래량이 더 늘어났는데 경제 규모가 더 커졌는데 계속해서 10만큼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소득이 더 늘어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폐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러한 구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그러한 화폐야. 이렇게 화폐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이 있고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이 일정한 어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간섭적인 그러한 결정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것이 화폐 수요하고 무슨 관련이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따져서 보게 되면 지출의 측면과 판매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 이것을 지출의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지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통화량이라는 것을 지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통화량을 생각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판매 측면에서 평균 가격하고 총 거래량을 지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지금 조금씩 변형을 시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전학파의 지금 화폐 수량설이 피셔 교환 방정식에 의해서부터 케임브리지 방정식,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 이거야. 거래량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소득으로 바꾸자. 소득으로 바꾸어서 보니까 지금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MV는 PY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그죠? 나 1학년 때 생각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써놨는데 젠장 저게 뭐야? 딱 그 생각 안 들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뭔데?
통화량이고요. 그리고선 이게 유통속도고요. 똑같죠. 이것이 소득이고 이것이 물가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거래량과 화폐, 지출 측면과 판매 측면에서 설명을 했듯이 여기가 지출 측면이고 여기가 판매 측면이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그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측면이고 이것이 공급하는 사람들의 측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화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민 소득을 볼 때 만약에 국민 소득 규모가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통화량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사회 습관적인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통속도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월급이 만약에 여러분들 걸로 생각을 해보죠. 월급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다. 초봉이 신나죠. 그죠? 5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전부 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인출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인출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인출해가지고선 갖고 다니다가 다 썼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서 또 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 어떠한 습관적인 어떠한 그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달라지냐는 거지. 아니다 이거야. 그렇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유통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형태로 평균의 어떠한 보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양을 따져보게 되면 평균 보유 화폐량이 분명 있지 않겠냐는 거죠.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너희들의 소득이 있고 내가 이걸 쓰는데 얼마만큼씩 갖고 있을래? 얼마만큼씩 갖고 있을래? 몇 번이나 찾아가서 얼마만큼씩 너희들이 화폐를 갖고 있을래? 이런 거죠. 이것을 경제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경제를 움직이는데 유통속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화폐를 보유할 것인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화폐의 수요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V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1 나누기 V 이렇게 V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것을 마샬의 K라고 해서 K로 바꿔요. 그러면 M은 K, P, 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복잡할 거 없죠. 그래서 화폐 수요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보면 소득이에요. 소득.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떤 것에 대한 함수? 소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이자율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느냐. 이 유통속도라는 것이 일정하다고 너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소리, 유통속도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유통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간섭?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유통속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냥 화폐를 보유하고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것이 사람들이 막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넣어놓고 나는 조금씩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유통속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케인즈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 내가 장난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드만이죠. 어떻게 읽어요? 프라이드 치킨은 분명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요? 프리드만 이렇게 읽죠. 그죠? 이름이 참 묘해요. 그죠? 밀턴 프리드만. 저 사람이 실증 분석을 해요.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무제한 지금 경제학의 어떠한 변화의 한 획을 딱 긋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기,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V라는 것을, 유통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갖다가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 V라는 것만 가만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말이죠. 이것을 V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걸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실질 소득의 몇 %의 화폐를 너는 갖고 있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죠. 너의 소득이 있죠. 물가를 감안한. 그 중에 몇 %를 너는 갖고 있으려고 하니? 이런 거죠. 근데 이 몇 %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량이 이자율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채권이나 뭐 이런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러한 것의 이자율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몇 %의 소득을 갖고 있을지가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을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요. 실증 분석을 해서 보니까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실증 분석해서 보니까 예상되는 물가 수준 그리고 이자율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이자율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실증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실증 분석 이건 있긴 했는데 이자율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이자율에 대한 의미를 많이 줄여버리죠. 유의성 낮음 뭐 이런 형태로 이자율에 대한 얘기를 줄여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도 실증 분석이 많았었어요. 실증 분석이 많았었고 실증 분석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 혼자 처음에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 이후부터 70년대 이후부터 실증 분석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지금 분석 쪽으로 실증적인 어떠한 분석 쪽으로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경제학의 문제가 좀 내가 싫어하는 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꼭 이것만이 아닌데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많이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만들어내는 거죠. 실무속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뭐 논문을 쓴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실증 분석이 없으면은 논문 안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가 제일 짧은 논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인가짜리 수학과 논문이었대요. 수학과에 박사학위 논문이 두 페이지짜리 논문이 있다는 거죠. 되는 거 아니냐? 증명, 남들이 아무도 못했던 그 증명을 두 페이지에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후부터는 경제학에서는 실증 분석이 꼭 들어가야 됐고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걸로 더 많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냐. 여러분들이 규범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고 실증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고 두 가지의 형태의 경제학이 있다고 경제학 입문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실증 경제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규범 경제학 쪽으로는 훨씬 더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가치관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주장들이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게 너무나 많이 지금 포션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최근에는 이 실증 경제학의 어떠한 한계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말고 다른 어떠한 규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조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반응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었다라고 생각은 드는 거죠.